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 일어났던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고 기가 막히는 그 일들에 대해 담담히 말해보려 합니다. 한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남편과 재력 있는 시댁, 그리고 평온한 결혼 생활까지 모든 것이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철저하고 역겨운 거짓 위에 지어진 모래성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 남편이었던 이도훈과의 첫 만남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시내에 있는 꽤 규모가 큰 라운지바에 놀러 갔습니다. 그곳은 분위기도 무척 고급스러웠고 인테리어나 음악, 제공되는 술과 안주까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 곳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깔끔한 수트 차림의 한 남자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바로 이도훈이었죠. 아주 젠틀하고 매너 있는 태도로 저희에게 말을 건네더군요. 부담스럽지 않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솜씨가 좋았고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호감이 가는 외모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게 되었고 특히 저한테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놀랍게도 그가 바로 이 크고 고급스러운 라운지바의 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나이에 이 정도 규모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니 속으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구나,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이도훈은 제게 개인적으로 호감이 간다며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물어왔어요. 저 역시 그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기에 흔쾌히 번호를 교환했죠. 그렇게 저희의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번의 데이트를 거치며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이도훈은 연애하는 내내 저에게 무척 다정다감했어요. 바쁜 가게 운영 중에도 틈틈이 제게 연락을 했고 쉬는 날이면 늘 저를 위한 데이트 코스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도훈이 너무 잘했기에 선수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깊어지면서 그의 진심을 잘 알게 되었죠. 저희는 자연스레 서로의 가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도훈 씨는 아버지가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라운지바 역시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도훈 씨의 어머니, 즉 저의 시어머니가 되실 분은 엄청난 재력가였어요. 알짜배기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었고 도훈 씨의 라운지바가 입점해 있는 그 크고 비싼 건물 역시 온전히 어머니의 소유라고 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솔직히 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기 때문이죠. 부족함 없이 자라긴 했지만 그렇다고 서울 한복판에 빌딩을 소유하고 아들에게 번듯한 가게를 차려줄 수 있는 수준의 재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혹시라도 도훈 씨의 어머니가 평범한 집안의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죠. 보통 드라마나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잣집 홀어머니의 외아들 조합은 며느리 자리를 아주 깐깐하게 본다고들 하니까요. 제가 걱정할 때마다 도훈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걱정 마, 혜연아. 우리 엄마는 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품어주시는 분이야. 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시간이 흘러 마침내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로 약속 장소인 조용한 한정식 집에 나갔습니다. 처음 뵌 어머님의 첫인상은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화려하거나 기가 센 사모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딘가 무기력하고 지쳐 보이는 인상이었거든요. 도훈 씨의 말로는 어머님의 건강이 막 좋은 편이 아니셔서 사회활동이나 바깥 출입은 거의 안 하시고 주로 집에서만 조용히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꼼꼼히 살피거나 호구조사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라는 사람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듯 보였죠.
제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지 의례적인 질문 몇 가지만 툭툭 던지실 뿐이었습니다. 저를 막 예뻐하고 아껴주시는 따뜻한 분위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저를 탐탁치 않아 하거나 반대하시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데려왔으니 그런가 보다 심드렁하게 넘기는 느낌이 강했다고나 할까요? 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도훈 씨에게 느낀 바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아닐까? 너무 말씀이 없으셔서 긴장했어. 그러자 도훈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나를 전적으로 믿어서 그런 거지.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무조건 믿는다. 뭐 그런 마인드셔. 저는 그 말을 듣고 내심 안도했습니다. 살갑게 챙겨주시는 시어머니도 좋지만 차라리 이렇게 무심하게 저를 존중해 주시는 편이 훨씬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평범한 저를 반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9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은 하나같이 저를 부러워했어요. 혜연아, 너 진짜 결혼 잘한다. 남편이 젊고 잘생겼지, 능력도 좋지. 성격까지 다정다감하잖아. 게다가 시댁까지 빵빵하니 넌 진짜 부족한 게 하나도 없겠다.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축하를 받으며 저 스스로도 제가 정말 인복이 많고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결혼 후의 삶도 예상대로 무난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잘했고 가장 걱정했던 고부 갈등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결혼 후에도 저에게 연락을 먼저 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안부 전화를 드리면 그저 짧게 대답하고 끊으셨고 명절이나 생신 때 뵙더라도 별다른 말씀 없이 무심한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다투지는 않는지 사소한 일상조차 묻지 않으셨죠. 처음엔 그게 좀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보통 홀어머니의 외아들이면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하거나 애틋해서 어와둥둥하기 마련인데 어머님과 도훈 씨의 사이에는 그런 끈끈한 유대감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쿨하다 못해 서늘해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각자의 사생활을 철저히 존중하는 쿨한 시어머니라고 좋게 포장하며 시집살이 없는 제 편한 처지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 공기 좋은 고향집으로 내려가서 요양하며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시골에 오래된 터를 허물고 새롭게 번듯한 집을 재건축하고 있다고 하셨죠. 복잡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그곳에서 유유자적하게 혼자 남은 여생을 보내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이 어느 정도 완공되어 갈 무렵 저와 도훈 씨는 어머님을 뵙고 집도 구경할 겸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조용한 마을 어귀에 도착해 공사가 막바지에 이른 집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나이 지긋한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저희를 보더니 다가와 아는 체를 하시는 거예요. 너 미순이 아니냐? 어머님의 이름이 박미순이셨기에 어머님은 고개를 돌려 그분을 보시더니 가볍게 목례를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오랜만에 만난 고향 어른인 듯 했죠. 대강 얘기는 전에 들었어. 다시 고향 내려와서 여기서 산다고? 동네분의 말에 어머님은 덤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몸이 좀 안 좋아서 요양차에 내려오려고요. 그런데 그 동네분의 다음 말이 묘하게 제 귀에 박히는 겁니다. 전에 얘기 전에 들었는데 아무래도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병이 생겼나 보네. 그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어머님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슬쩍 저와 남편의 눈치를 살피셨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진 것을 눈치채지 못한 동네분은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묻더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
동네 어르신이 말씀을 채 맺기도 전에 어머님은 갑자기 그분의 팔을 잡아 끌며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유, 저쪽으로 가서 얘기하세요. 여기 공사 중이라 먼지가 많아요. 어머님은 동네분을 데리고 황급히 멀리 떨어진 골목 쪽으로 사라지셨습니다.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향을 오래 떠나 있었다고 한들 아들과 며느리를 데려왔으면 당연히 우리 아들 내외예요. 인사드려라 라고 인사시키지 않나요? 게다가 그 일이 힘들어서 어머님의 마음에 병이 생겼다는 동네분의 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중에 볼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님께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자 어머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동네에 발을 끌고 산 지 너무 오래돼서 저 노인네들이 도은이에 대해서 잘 몰라. 괜히 길게 설명해봤자 말만 길어지고 귀찮아서 그냥 피한 거다. 신경 쓸 거 없어. 저는 워낙 오랜만에 오셔서 동네 분들이 도은 씨 얼굴을 모르시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시골의 새 집에 완전히 정착하셨습니다. 저는 며느리 된 도리로 주말에 한 번씩 반찬도 해가고 인사도 드리러 내려가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아유, 됐다. 평일에 일해주러 오는 사람도 있고 뭐 하러 내려오니. 그리고 나는 혼자 조용히 지내는 게 편해. 굳이 내려오지 마라.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시니 저야 몸은 편했지만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절대 내려오지 말라며 선을 그으시던 어머님이 며느리인 저를 쏙 빼놓고 도은 씨만 따로 부르시거나 도은 씨 혼자서만 시골에 내려가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제가 주말에 나도 같이 가서 인사드릴게 라고 하면 도은 씨마저도 굳이 저를 말리며 혼자만 다녀오곤 했습니다. 솔직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저만 따돌리는 것 같아 약간 섭섭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한 시댁 안 가도 되니 편하고 좋지 뭐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기묘한 거리감과 어색함이 그저 조금 유별난 부모 자식 간의 성향 차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눈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던 그 역겨운 진실의 장막이 걷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또 어머님께 간다고 하더군요. 나 내일 엄마한테 갔다 올게. 나도 같이 갈까? 아니야. 저는 괜히 심통이 나더라고요. 나도 한 가족인데 왜 맨날 나는 빼놓고 그래? 당신 가면 엄마가 불편해하시는 거 알잖아. 며느리인데 뭐가 불편하시냔 말이야. 참나,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더 불편해. 그것도 몰라? 한두 번은 그 말에 넘어갔지만 횟수가 많아지니 좀 그렇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소외감도 들고 왜 나만 자꾸 빼놓나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은 나도 갈래. 벌써 몇 달째 어머님 얼굴도 못 뵀잖아.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하셔도 한 번쯤은 얼굴 비추는 게 예의지. 그냥 같이 가. 제 완강한 태도와 고집에 남편은 눈에 띄게 당황하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안 가도 되는데. 엄마가 알면 나한테 짜증내실 텐데. 무슨 짜증이야. 며느리가 아프신 어머님 걱정돼서 뵈러 간다는데. 남편은 어떻게든 저를 떼어놓으려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제가 옷까지 입고 차키를 챙겨들자 결국 포기한 듯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고 묘하게 긴장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막 반기지도 그렇다고 대놓고 싫어하지도 않는 무미건조한 표정이셨습니다. 오지 말라니까 왔니?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어라. 그게 인사 끝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 내가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하며 짐을 풀었죠. 잠시 후 남편과 어머님이 거실에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길래 자리를 비켜드릴 겸 동네 마실이나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정색을 하시며 저를 불러 세웠죠.
너 밖에 나가서 괜히 동네 사람들하고 말 섞지 마라. 촌사람들 할 일이 없어서 남의 집안일 캐묻고 다니는데 뒷말 나오는 거 나는 아주 질색이니까 내기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지 마. 누가 말 걸어도 그냥 모른 척하고 다녀. 평소 무심하던 분이 유독 동네 사람들과의 접촉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게 조금 의아했지만 워낙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집 밖으로 나와 한적한 시골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전에 집을 지을 때 마주쳤던 그 나이 지긋한 동네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동네 사람과 말 섞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던 것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미 눈이 마주친 상황에서 모른 척 지나가기가 민망해 저도 모르게 목례를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인사에 어르신은 걸음을 멈추고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려는데 저를 다시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저번에 미순이네 새집 지을 때 왔던 그 아가씨구먼. 네,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어르신은 제 위아래를 훑어보시더니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근데 미순이랑은 무슨 사이길래 여기까지 놀러를 와? 친척인가? 어차피 제가 누군지 밝히는 게 큰 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며느리라고 하면 인사성 좋게 보실 것 같아 저는 쌩구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예요. 순간 어르신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며 황당하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라니? 도훈 씨가 저희 남편이거든요. 어머님 외동아들이요. 제 대답을 들은 어르신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훈이는 또 누구고? 미순이한테 무슨 며느리가 있어? 미순이 외동아들 이름이 성준인가 그랬는데? 저는 그 어르신이 나이가 많으셔서 이름을 착각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애는 10년 전인가 언젠가 하여튼 예전에 외국 나갔다가 죽은 걸로 아는데 그 뒤로 저렇게 큰아들이 또 있었나? 아니 있을 리가 없지. 내가 미순이 사정 뻔히 다 아는데. 남편이랑 진즉에 이혼하고 외동아들 딱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성준이는 누구고 외동아들이 예전에 죽었다고? 그럼 내 남편 이도우는 도대체 누구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 동네 어르신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아는 사실과 단 하나도 맞는 게 없었죠. 저는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님과 남편도 일반적인 모자관계 같지가 않았어요. 제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성준이라는 사람 알아?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남편의 손이 핸들 위에서 움찔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를 획 돌아보았죠.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어디서 들었어? 아까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동네 어르신을 우연히 뵀거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머님 아들 이름은 성준인데 10년 전쯤에 죽었다고. 당신 이름 대니까 도훈이가 누구냐고 그러시던데. 당신 외동아들 아니었어? 혹시 죽은 형이 있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르났습니다. 평소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핸들을 거칠게 치며 제게 버럭 화를 내더군요. 미치겠네 진짜. 엄마가 밖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쓸데없는 말 섞지 말라고 주의 줬잖아. 왜 사람 말을 안 듣고 싸돌아다니면서 그런 말이나 하고 다녀? 동네 노인네가 치매 걸려서 아무 소리나 하는 거 가지고 뭘 나한테 물어. 이러려고 따라왔어? 아니, 왜 화를 내? 나는 그냥 인사만 한 건데 그분이... 그러니까 왜 굳이 안 와도 된다는 거 꾸역꾸역 따라와서 이러냐고. 사람 피곤하게 진짜.
그렇게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예민하고 방어적으로 나오는 모습은 오히려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어머님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인 모자 관계처럼 보이지 않더군요. 다정한 스킨십이나 따뜻한 눈빛 교환은커녕 묘하게 남편이 어머님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마치 대기업 회장님과 그 회장님을 모시는 비서 같은 딱딱하고 수직적인 관계처럼 보인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두 사람은 외모나 체형, 심지어 식성이나 습관 하나까지도 닮은 구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완벽하게 속고 있다는 강렬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충전을 하려 올려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은 늘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했거든요. 그렇게 통화 녹음 목록을 열었고 제가 시골에 따라갔던 그날 남편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렀을 때 어머님과 나눈 통화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고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는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사장님, 저 지금 내려가는데요. 혜원이가 같이 가거든요. 아니, 왜? 걔가 여길 또 왜 와? 어머님 뵈러 간다고 계속 우기는 통에 제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휴, 넌 그런 것도 하나 네 선에서 처리를 못하니? 그냥 오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하면 될 것을. 여러 번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귀엽고 따라 나서서요. 아휴, 진짜 피곤하게 만드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일단 알았으니까 와서 대충 눈치껏 있다가 빨리 가라. 너는 다음에 걔 떼어놓고 다시 내려오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근데 걔는 왜 그렇게 오지랖이니?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면 속으로 만세 부르고 좋아한다던데. 너는 참 골라도 꼭 걔같이 오지랖 높고 피곤한 애를 골라서 그러냐고. 죄송합니다. 혹시 걔가 우리 사이 눈치채고 염탐하려고 내려오는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닙니다. 걔 눈치도 없고요. 그냥 진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보러 가는 의무감 같은 것 같아요. 참나, 지랑 내랑 무슨 진짜 고부 사이도 아니고 네가 기어코 걔랑 결혼하고 싶다고 징징대서 내가 시어머니 노릇 해주는 걸로 합의 보고 그러라고 했는데 이게 뭐니? 갈수록 정말 성가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녹음이 끝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사장님? 진짜 고부 사이도 아니라고? 내 남편이 내 시어머니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벌벌 떨고 시어머니는 나를 진짜 며느리가 아니라 성가신 방해물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 진짜 모자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제 귀로 직접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진짜 관계는 무엇일까? 왜 저를 속이면서까지 가짜 모자 행세를 하고 결혼까지 한 것일까?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 기괴하고 끔찍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아내며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 둘의 추악한 민낯을 제 손으로 낱낱이 파헤치기로 말입니다. 저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사설 탐정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가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의뢰를 하고 얼마 뒤 탐정 사무실에서 조사가 끝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앞에 놓인 서류봉투 안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하고 역겨운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두 사람은 정말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습니다. 모자 관계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형태의 거래로 묶인 사이였죠. 제 남편이라고 믿었던 이도훈의 진짜 과거는 화려한 라운지바 사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찌감치 유흥업소에 발을 들인 인간이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호스트바에서 일하며 약삭 빠르고 눈치가 빨라 이른바 가게의 에이스로 통했다고 합니다.
손님들의 나이에 맞춰 자기 나이를 속여가며 동정심과 호감을 사는 데 능숙한 싹수가 노란 인간이 바로 제 남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호스트바에서 도우는 박미순을 만났습니다. 박미순에게는 남모를 깊을 상처가 있었습니다. 시골 동네 어르신이 무심코 뱉었던 성준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박미순의 진짜 외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박미순의 아들 최성준은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외아들을 잃은 박미순은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깐깐했던 사람이었지만 아들의 죽음 이후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매일 밤 술과 유흥에 빠져 흥청망청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호스트바에서 도훈을 만나게 된 것이죠. 눈치 빠르게 자신의 비위를 맞추며 싸바싸바 구는 도훈에게 박미순은 급격히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과 호스트의 관계였지만 점차 밖에서도 만나는 사이가 되었고 결국 박미순은 도훈의 스폰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박미순은 도훈에게 외제차를 사주고 고급 아파트를 내주었으며 급기야는 그 거대한 라운지바까지 차려준 것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양아들이라고 소개하고 다녔지만 실상은 철저한 스폰서 관계였던 겁니다. 도훈은 그 돈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부모와는 아예 인연을 끊고 살았다더군요.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형적인 스폰서 관계로 지내오던 중 도훈이 저를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도훈은 저와 진짜 가정을 꾸리고 싶다며 박미순에게 관계를 끝내자고 요구한 모양인데 도훈에게 깊이 집착하고 있던 박미순은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도 좀 아쉬웠겠죠. 그렇게 서로 타협을 하게 되었는데 박미순이 이도훈의 친엄마 노릇을 해준다고 했던 겁니다. 신혼집도 장만해주고요. 대신 결혼 후에도 자기랑 주기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답니다. 결국 제가 살던 신혼집 역시 이 역겨운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박미순이 이도훈에게 얻어준 것이었던 거죠.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9개월의 연애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속이며 틈만 나면 그 기괴한 관계를 유지해온 두 사람을 생각하니 구역질이 나더군요. 저는 당장 서류를 챙겨 집으로 돌아와 남편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증거와 조사 기록들을 눈앞에 들이밀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박미순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노에 찬 제 목소리에도 박미순은 끝까지 이기적이고 뻔뻔했습니다. 나는 걔가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것뿐이다. 내 돈 받아서 가게 차리고 집 얻은 건 그놈인데 왜 나한테 따지니? 나 성가시게 하지 말고 너네 집 일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리는 태도에 얼마나 뒷골이 당기던지요.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도훈을 상대로 사기 결혼에 의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이 끔찍한 사기극의 공범이자 원흉인 박미순에게도 거액의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탐정 사무실을 통해 알아낸 도훈의 진짜 부모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당신들의 아들이 지난 8년간 어떤 짓을 하고 살았는지 모든 진실을 알렸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계시던 도훈의 진짜 부모님은 아들의 실체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며칠 뒤 도훈의 부모님은 박미순이 요양 핑계로 숨어 지내던 그 시골 마을로 직접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조용하던 시골 동네가 발칵 뒤집힌 건 당연한 일이었죠. 내 아들 뻘되는 놈한테 돈 먹여서 그딴 짓을 하고 싶냐? 이 더럽고 추잡한 년아! 도훈의 어머니가 박미순의 집 문을 두드리며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쳤고 그 난리통에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둘의 역겨운 스폰서 관계를 다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척 자식 잃은 슬픔에 병이 난 척하며 살던 박미순은 동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해 집을 헐값에 부동산에 넘기고 다시 이사를 가버렸다고 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이도훈과 박미순의 관계도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친부모가 찾아온 것에 대해 박미순은 분노하여 이도훈과 한바탕 했다고 들었고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라운지바와 집을 모두 회수한 것이죠.
이도호는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왔다며 박미순을 상대로 법적 싸움도 벌였지만 결국 이도훈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던가 봅니다. 결국 이도훈은 재판에서 패소했고 빈털터리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외곽의 오래된 호스트바로 돌아갔다는 소식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남을 속이고 기생하며 살아온 그 남자에게 어울리는 참으로 비참한 말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고 두 사람 모두에게서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물론 소송에서 이기고 그들이 파멸하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제 상처가 단숨에 아문 것은 아닙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완벽하게 기만당하고 제 인생의 한 페이지가 온통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한동안 저를 깊은 우울감과 대인 기피증으로 몰아넣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억울하게 주저앉아만 있지는 않으려 합니다. 쓰디 쓴 경험이었지만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일찍 끊어낸 것을 천만다행이라 여기려 해요. 이제 겨우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며 망가진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고요. 지난날의 끔찍했던 악몽은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제 삶에는 진실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